한국이 태국인들을 희롱하다. 말도 안 되는 이 문구는 태국 기자가 쓴 기사의 헤드라인입니다. 현재 조회수가 1000만에 육박하며 댓글에는 한국 비난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한국이 일본인들에게 당한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한국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가까스로 잦아들던 벤코리아 운동에 다시 장작을 넣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의 기사가 어떻게 한국을 언급했길래 이토록 태국인들이 동조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의 한 신문사에서 일하는 26세 기자 파이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태국의 유명한 국제무역회사 CEO이시며 어머니는 태국 왕실과 가까운 명문 가문 출신이세요. 저희 가족은 방콕 중심가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대저택에서 살고 있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살아왔기에 저는 최고의 사립학교인 룰리아 파이에 다녔고 대학은 영국 옥스퍼드에서 졸업했어요. 매년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죠. 풍족한 집안 사정 덕분에 저는 늘 금전적인 걱정 없이 원하는 공부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제 능력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싶었어요. 그저 부모님 돈이나 쓰고 다니는 골빈 여자의 소리가 듣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태국의 가장 저명한 신문사인 태국낫의 기자가 되어 사회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을 선택했죠. 그런데 최근 한국 때문에 정말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사건이었죠. 방콕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해요. 거리는 사람들과 차들로 북적이고 길가의 노점상들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바쁘죠. 저도 그 한복판을 지나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같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리 곳곳에서 벤코리아 포스터가 눈에 띄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편집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파이린, 최근 태국 내반한 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글쎄요. 복잡한 문제 같아요. 태국인 추방이랑 한국 기업들의 태국 시장, 철수와 직원들의 대규모 해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감정이 격해졌어요. 편집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이 문제에 대해 심층 취재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어.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제 동생 아티차이가 한국의 대학교에서 유학 중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취재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공장 근처였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공장 앞에 도착하자 1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낫 기자 파이린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질문에 한 노동자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불안합니다. 인도에서 일어난 파업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도 임금 인상을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 중이에요. 다른 노동자도 끼어들었죠. 맞아요.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실감했죠. 그런데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도 한국 기업들과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상황이 아버지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본 아버지의 표정이 역시 어두웠어요. 파이린, 회사 사정이 안 좋아.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빠?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거래가 줄어들면서 회사 매출이 급감했어. 이대로 가다간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들 거야. 그 순간 제가 취재했던 노동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도 우리 가족도 모두가 이 상황의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빠,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취재 중이에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볼게요. 제 말에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고맙다, 파이린. 하지만 이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다음날 저는 더 열심히 취재에 임했어요. 한국 기업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봤죠. 모두가 입을 모아 이야기했어요. 이건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연쇄 반응이라고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벤코리아 운동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더 깊은 곳에는 경제적 불평등, 문화적 차이, 그리고 상호 이해의 부족이 자리 잡고 있죠. 취재를 마치고 기사를 쓰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양국 간의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저는 기사를 마무리하고 편집장님께 제출했어요. 편집장님은 기사를 찬찬히 읽어보시고 말씀하셨죠. 좋은 기사야, 파이린.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취재하고 보도하겠습니다. 퇴근길에 주변을 둘러보니 거리의 벤코리아 포스터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제 그 포스터들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도착했는데 제 동생 아티차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나 정말 한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어. 어떻게 안 될까? 아티차이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죠. 아티차이야, 지금은 상황이 많이 어려워. 조금만 기다려줘.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이날은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태국 노동자들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어요. 출근길에 커피를 사면서 신문 가판대를 지나쳤는데 벤코리아 관련 기사가 일면을 장식하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죠. 전 회사에 도착해서 바로 인터뷰 장소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는데 한 노동자가 말을 꺼냈죠. 우리도 처음엔 벤코리아 운동에 동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일자리도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이어서 다른 노동자도 의견을 덧붙이더라고요. 맞아요.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 우리는 어디서 일하나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싶지만 그러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쩌죠? 그들의 말을 들으며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노동자들의 불안과 걱정, 그리고 그들이 처한 딜레마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기사를 쓰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이 문제의 해결책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해와 협력에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파일인 내 기사 읽었다. 잘 썼더구나. 하지만 이 상황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진 않아.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말했죠. 제가 기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양국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에 알림이 왔어요. 태국 최대 뉴스 앱에서 보낸 속보였는데 이상하게 보기 전부터 긴장이 됐어요. 한국 대기업 태국 시장 철수 선언, 수천 명 실직 위기. 이럴 수가.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얼마 전부터 이런 소문이 돌긴 했지만 설마 정말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서둘러 뉴스를 확인해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해 보였어요. 여러 한국 대기업들이 동시에 태국 시장 철수를 선언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태국인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출근을 할 때 둘러본 주변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거리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고 여기저기서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버스 안에서도 승객들이 이 소식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편집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파일인 큰일 났어. 한국 기업들의 태국 시장 철수로 인해 대규모 시위가 계획되고 있대. 지금 당장 현장으로 가서 취재해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현장으로 향했죠. 시내 중심가에 도착하니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 기업은 나가라. 우리의 일자리를 돌려달라. 와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었죠. 현수막에는 벤코리아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벤코리아 운동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저는 곧바로 시위대 속으로 들어가 취재를 시작했어요. 한 시위 참가자가 말했죠. 우리는 몇 년 동안 한국 기업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우리를 버리다니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한국 제품은 절대 사지 않을 거예요. 우리 태국 제품으로 충분해요. 시위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근처의 한국 제품 판매점으로 향하는 걸 봤어요. 갑자기 놀랄만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가게 유리창에 돌을 던지고 안에 있던 제품들을 거리로 끌어내 부수기 시작했죠. 경찰이 출동했지만 시위대의 규모가 너무 커서 통제가 쉽지 않아 보였어요. 이 광경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분노는 이해하지만 이런 폭력적인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기자로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벤코리아 운동 확산, 폭력 사태로 번져라는 제목으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보도했죠. 기사를 쓰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걱정되더라고요. 기사를 제출하고 퇴근하려는데 편집장님이 다시 저를 불렀어요. 파일인 내 기사 잘 봤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취재해야 할 거야. 특히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태국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집중해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 친구 수환과 통화했어요. 수환은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죠. 파일인 큰일 났어. 우리 회사도 곧 문을 닫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수환의 목소리에서 불안과 공포가 느껴져 저도 덩달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환 너무 걱정하지 마.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 저는 곧바로 수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배신이라니. 나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 이야기를 들으며 이번 사태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할 수 있어 착잡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 기업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죠. 우리도 이런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상황과 본사의 정책 변화로 인해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직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회사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노동자들이 모여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달라고 외치고 있었죠.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며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집에 돌아와 여전히 어두운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파일인 우리 회사도 어려워지고 있어. 한국 기업들과의 거래가 대부분 끊겼거든. 아버지의 말씀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전해졌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회사가 어려워졌다. 한국 기업들과의 거래가 대부분 끊겼거든. 이대로 가다간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들 것 같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의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건 우리 가족에게 큰 타격이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씀이 이어졌어요. 아티차이는 더 이상 유학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한국에서 돌아와야 할 것 같구나.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동생이 한국 유학을 얼마나 꿈꿔왔는지,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벤코리아 운동의 여파로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아티차이의 꿈까지 무너지고 있었어요. 가족 모두가 무거운 침묵 속에 빠져들었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파일인 내 마음은 고맙지만 이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버지의 말씀에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문득 아티차이가 걱정됐어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생에게 이런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거든요. 저는 방으로 들어와 바로 아티차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티차이야, 괜찮아? 학교에서 어려움은 없어? 그런데 아티차이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누나, 사실 좀 힘들어. 친구들이 갑자기 나를 조금씩 피하기 시작했어. 전처럼 대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이 상황이 동생의 학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죠. 아티차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누나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내가 계속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하지만 회사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태국에서의 사업을 더욱 축소하거나 완전히 철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였죠. 이대로라면 아버지의 회사는 물론이고 많은 태국 사람들의 일자리가 위험해지게 돼요. 이 사건에 대한 취재를 위해 저는 경제 전문가를 만났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한국과 태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의 변화, 각국의 정책 변화 등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 가다간 양국 모두에게 손해라는 거죠. 전문가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양국 간의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양국의 시민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서로의 문화와 상황을 이해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공간 말이에요. 이 아이디어를 내일 편집장님께 제안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다음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편집장님을 찾아갔어요. 편집장님, 제안 드릴 게 있습니다. 한국과 태국 시민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편집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좋은 아이디어야, 파일인. 과열되긴 딱 좋겠지만 쉽지 않을 거야. 지금 사람들의 감정이 격해져 있어서 말이야. 박 터지는 장이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편집장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결정을 내리셨어요. 좋아, 한번 해보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거야.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떤 내용을 담을지, 어떻게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지 고민했죠.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태국 유학생들과 태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접촉한 사람은 한국에서 3년째 공부 중인 태국 유학생 수파콘이었어요. 영상회의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 장벽도 있었고 문화 차이도 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친구들도 생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됐어요. 지금은 양국을 모두 사랑해요.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태국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한국인 회사원 김민수 씨였어요. 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에 반해서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물론 가끔은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이 생겼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생각을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콘텐츠를 구성하기 시작했죠. 저는 곧장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아빠, 엄마,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국과 태국 사람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파일인, 너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런 민감한 시기에 잘못하다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아버지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내고 싶어요.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파일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렴.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그날 밤 아티차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티차이야, 누나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 한국과 태국 사람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만드는 거야. 내 생각은 어때? 아티차이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정말? 누나, 그거 정말 좋은 생각 같아. 제가 사이트 생기면 나도 꼭 알려줘. 그렇게 제가 제안한 온라인 플랫폼 태국 한국 브릿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주변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해 탄생시켰죠. 과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이 플랫폼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긴장되면서도 기대됐어요. 출근길에 오르며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 플랫폼이 성공하면 아티차이의 유학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죠.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어떡하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켰어요. 플랫폼에 첫 게시물을 올렸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곳은 태국과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잠시 후 첫 댓글이 달렸어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죠. 저는 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학생입니다. 최근 상황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댓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아티차이가 겪고 있는 일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댓글을 달았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군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국 학생들의 응원 댓글이 이어졌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함께 힘을 모아요. 이런 반응을 보며 희망이 생겼어요. 점심시간 편집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파일인, 내 플랫폼 잘 보고 있어. 좋은 시도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민감한 주제들이 많이 올라올 텐데 어떻게 관리할 건지 잘 생각해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소통을 도모하겠습니다. 긴장이 됐지만 저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과 태국 노동자, 서로의 입장 들어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죠. 기사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파일인, 내 플랫폼 봤다. 정말 대단해. 하지만 걱정되는 건 사실이야. 아버지의 눈에서 걱정과 자부심이 동시에 보였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위험해지진 않을까 걱정돼. 저는 아버지를 안심시켰어요. 아빠, 걱정 마세요. 저는 그저 사람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을 조장하지 않을 거고 오히려 갈등을 풀어나가는 곳이 될 거예요. 저녁 식사 후 아티차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티차이야, 오늘은 어땠어? 아티차이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누나, 오늘은 좀 나았어. 한국 친구 하나가 저를 도와줬어. 누나의 플랫폼 이야기를 들었대. 진짜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작은 변화지만 분명 희망은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국교민회의 봉사활동을 보게 됐어요. 그들은 태국 노인들을 위해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이어가는 봉사라니 의아했어요.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니 한 한국인 남자 의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 파이린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름 유창한 영어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국에서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주고 싶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김민준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그러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의 이야기를 플랫폼에 소개하면 어떨까? 한국인들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김 선생님, 혹시 저희 온라인 플랫폼에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양국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민준 씨는 기꺼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바로 김민준 씨의 인터뷰 기사를 작성했어요. 한국인 의사, 태국에서 사랑을 나누다라는 제목으로 그의 봉사활동과 태국에 대한 애정을 소개했죠. 이 기사를 플랫폼에 올리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니 감동이에요. 우리도 한국인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야겠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며 조금이라도 서로의 마음이 통한 것 같아 기뻤어요. 그리고 전 앞으로 양국의 청년들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도 계획하고 있었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TV 앞에서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뉴스에서는 한국 기업의 추가 철수 소식이 나오고 있었죠. 파일인 이대로 가다간 우리 회사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아.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아빠 걱정 마세요. 제 플랫폼을 통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거 하나로 당장 해결되는 건 없겠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상황이 나아질 거예요. 아버지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내 말대로 되길 바란다. 정말 믿기 어렵게도 제가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 태국 한국 브릿지의 영향력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고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나라 하나씩 칭찬하기 챌린지를 열자 반응이 더욱 열띠었죠. SNS를 통해 제 활동이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의 노력을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몇몇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동참 의사를 밝혔어요. 이런 반응에 힘을 얻어 더 열심히 활동했어요. 오후에 한한국대학의 문화교류 프로그램 담당자와 화상회의가 있었는데 그들은 제 커뮤니티를 통해 태국 학생들을 초청하고 싶다고 했죠. 파이린 씨, 당신의 노력에 감명받았습니다. 우리도 양국 관계 개선에 동참하고 싶어요. 이 제안을 들으며 아티차이 생각이 났어요. 이 기회로 아티차이가 계속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이 생겼죠. 바로 아티차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티차이야, 좋은 소식이 있어. 한국 대학에서 태국 학생들을 초청하려고 해. 내가 지원해보는 게 어때? 아티차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정말? 누나 정말 고마워. 한번 알아볼게. 동생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파이린, 내 덕분에 아티차이가 당분간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우리 딸. 가족들과 오랜만에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티차이의 재유학 가능성, 아버지 회사의 회복, 그리고 태국과 한국의 관계 개선에 대해 이야기했죠. 모두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어요. 다음날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도 한국대학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초청받은 거예요. 편집장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가족들도 모두 지지해 주셨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되면서도 긴장됐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화상 발표에서 저는 벤코리아 운동이 시작됐을 때의 절망감, 가족의 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양국 간의 이해를 높이려 노력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설명했고요. 발표를 마치고 나니 많은 학생들이 채팅으로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당신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반응을 보며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됐어요. 단순히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문화 간 이해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졌거든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거예요. 물론 태국의 기자로 자리를 잡은 제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한국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큽니다.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모두가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머니는 내가 자랑스럽구나. 더 넓은 세상에서 내 꿈을 펼치렴 이라고 격려해 주셨죠. 아티차이도 누나는 꼭 성공할 거야 라며 응원해 줬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어요.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문화 간 이해를 돕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태국과 한국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양국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리고 저의 새로운 도전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우리 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횡포를 일삼고 있어요. 교수님도 인도의 지식인으로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한국의 만행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한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낍니다. 한국인들이 어찌 보면 서양 백인들보다 더하네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한 노동자들에게 어쩜 이렇게 비인간적인 처사를 할까요? 여기 세계 각국의 명문대 교수들이 한국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태국 교수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한국을 비난하는 가운데 인도 교수가 합세한 모습인데요. 최근 인도와 태국에 한국이 저지른 일들을 비난하는 중 인도의 저명한 대학 교수가 자신의 동생이 삼성전자로부터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며
한국 기업의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누샤 샤르마입니다. 저는 인도의 명문대학인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의 교수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소엔 차분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편인데 최근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제 감정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동생이 엮인 일이라 냉정해지기가 쉽지 않네요. 제 동생이 인도의 삼성전자 공장에 다니는데 정말 요새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동생 말로는 근무 여건 그리고 급여와 관련해 정말 많은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회사가 잘 사는 나라가 왜 이렇게 구는지 어이가 없을 뿐이었어요. 그래도 나름 제 감정을 잘 컨트롤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한 화상 회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태국의 저명한 출라롱콘 대학교의 수립교수를 포함해 다른 나라들의 교수들과 화상 회의를 가질 일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평범한 학술 교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수립교수가 갑자기 한국에 대해 맹비난을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은 우리 태국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들의 오만함이 도를 넘었습니다. 수립교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게다가 최근 인도에서 일어난 삼성전자 공장 파업 사건 들으셨나요? 한국 기업들이 아시아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죠. 이 말에 저는 한국이 인도에서 저지른 일들이 바로 떠올라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동생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입이 움직이더군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바로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삼성은 노동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고충을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도 못하는 거죠. 중국과 일본에 뒤처지기만 한 한국이 감히 우리에게 말이에요. 수립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지금 수천 명의 인도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요구를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삼성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시위 주동자들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실제로 해고당하는 지인들도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혀 말이 안 되죠. 한국인들은 도를 넘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수립 교수가 동의하며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저 또한 더욱 격분했습니다. 맞아요, 교수님,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 기업들은 우리를 2등 시민 취급하고 있죠. 그들의 경제적 성공이 우리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걸 잊은 것 같아요. 이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 기업들, 나아가 한국에 대한 분노와 반감이 급격히 커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무심코 넘겼던 일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죠. 한국 드라마에서 보이는 과도한 소비 문화, K-팝 아이돌들의 완벽주의 같은 모든 게 우리의 현실을 무시한 채 허영심만 부추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우리의 권리, 우리의 존엄성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회의 후 며칠 동안 이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제 안에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들이 우리나라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생각에 증오심이 피어났거든요. 이런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SNS와 유명 대학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문화와 노동력을 존중해야 해요. 한국인들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며 우리를 배척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글들이었죠.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했는데 점점 더 강한 어조로 바뀌어 갔어요. 제 글에 역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댓글과 공유가 늘어나면서 글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 대한 욕들을 보며 동생 디비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피곤해 지친 동생의 모습을 생각하면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때마다 한국이 태국에게 한 짓과 삼성에게 착취당한 디비아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제 주변 사람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제 강의실을 지나갈 때마다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고 학생들은 제 수업 시간에 한국 관련 질문들을 쏟아냈어요. 제가 만들어낸 이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 브라운 대학교의 에밀리 톰슨 교수님으로부터 화상 컨퍼런스 요청을 받은 거죠.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국제경제학의 권위자인 그분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는 사실에 설렜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저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미팅을 기다렸습니다. 화상회의가 시작되고 에밀리 교수님은 의외의 말을 꺼냈어요. 아누샤 교수님, 최근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반대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이 제 글을 본 게 확실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어요.
이건 정당한 항의라고 생각해요. 그러자 에밀리 교수님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어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제가 본 자료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인도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들은 우리를 착취하고 있어요. 에밀리 교수님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제공하는 일자리, 기술 이전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해요. 미국 기업들도 한국의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예상 밖의 말들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노동자들의 처우는요? 그들의 요구사항은요? 에밀리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 부분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해요. 한국 기업들이 제공하는 임금은 대부분 인도 평균보다 높아요. 그리고 그들의 기술과 경영 방식은 인도 기업들에게도 좋은 모델이 되고 있죠. 에밀리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누샤 교수님,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의 빠른 산업화와 기술 혁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죠.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21%의 점유율을 기록했어요. 이는 애플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거죠. 애플이 어떤 기업인지 아시죠? 현대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품질 만족도 1위를 차지했고 LG전자는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에밀리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R&D 투자예요.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4.8%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미국의 3.1%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죠. 이런 투자가 한국 기업들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의 교육열도 대단해요.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이 70%로 최상위권이에요. 이런 높은 교육 수준이 한국의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죠.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건 한국만의 결과죠. 그런 말씀을 갑자기 왜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인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에밀리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노동 문제는 중요해요. 하지만 삼성전자 인도 법인의 경우 현지 직원의 평균 연봉이 인도 제조업 평균의 1.9배에 달한다고 해요. 또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해요.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또 현지 협력업체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했는지 반드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노이다 공장에 약 7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 최대의 모바일 폰 생산 시설을 건설했어요. 이 공장 하나만으로 1만 5천 개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됐죠. 현대자동차도 챈나이 공장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연간 7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착취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이라고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죠.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권리 문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런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에밀리 교수님은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보면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단계를 거쳤어요. 노사 갈등, 임금 문제 등을 겪으면서 발전해왔죠. 지금 인도가 겪고 있는 과정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 문화를 존중하지 않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누르며 반박했어요. K-팝, K-드라마 같은 한국 문화들이 우리 전통 문화를 위협하고 있어요. 에밀리 교수님은 미소 지었어요. 문화적 교류는 양방향이에요. 한국 문화가 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도 문화도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요가, 카레, 발리우드 영화 등이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런 문화적 교류는 오히려 양국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에밀리 교수님의 말씀이 제 확신을 흔들어 놓았거든요. 그녀의 말은 틀린 게 없었습니다. 아누샤 교수님, 우리는 학자로서 항상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해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사실에 기반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에밀리 교수님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들으니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인도를 착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왜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걸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편으론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죄책감과 혼란이 밀려왔죠.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뉴스 알림이 울렸어요. 챈나이 삼성전자 공장 대규모 파업 발생.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챈나이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발생한 거예요.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영상은 충격적이었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라. 한국 기업은 인도를 떠나라. 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어요. 파업의 요구사항을 들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 임금 2배 인상, 직원 사망 시 가족 고용 보장. 이 모든 게 과연 현실적인 요구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요구가 나올 정도로 그들의 처우가 열악했던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제 동생 디비아도 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전화로 동생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아. 우리는 그저 기계일 뿐이야. 디비아의 말에 제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지만 에밀리 교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인도 내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첸나이 거리는 분노한 시위대로 가득 찼어요. 한국 기업은 나가라. 우리의 존엄성을 돌려달라. 는 구호가 하늘을 찔렀죠. 과격 시위대는 한국 국기를 찢어 불태우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서는 증오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삼성 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을 던지고 유리창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의 대답이다. 라고 외치면서요.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서는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위대가 전시된 차량을 뒤집어 엎고 있었죠. 한국 차는 필요 없다. 우리 차를 만들자. 라는 외침과 함께 말이에요. 그들은 망치로 차를 부수고 그 잔해를 거리에 흩뿌렸어요. LG전자 제품 매장은 이미 약탈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깨진 TV와 냉장고들이 거리에 나뒹굴고 있었죠. 일부 시위대는 그것들을 망치로 부수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임금이다. 라고 외치면서 말이에요. 한 무리의 시위대가 한국 식당을 습격하는 장면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바닥에 내던지고 가구를 부수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은 독이다. 우리의 문화를 지키자. 라고 외치면서요. 한국인 주방장이 겁에 질린 채 뒷문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한국어 교재를 불태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어가 필요 없다. 우리의 언어로 충분하다. 라고 외치면서 말이에요. 한국어 강좌를 담당하던 교수님이 울면서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언론은 연일 한국 기업의 비인간적인 노동 착취를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TV, 신문, 인터넷 어디를 봐도 한국을 비난하는 목소리뿐이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 기업, 인도 노동자 인권 유린, 삼성전자 노조 활동 방해 의혹, 현대차 열악한 노동 환경 은폐. 이런 헤드라인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극단적으로 변해갔어요. 대학 동료들은 한국 관련 강의를 보이콧하자고 제안했고 학생들은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시작했죠. 심지어 제 부모님마저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분노하셨습니다. TV에서는 연일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의 경제 침략, 제2의 식민지배 이런 자극적인 표현들이 난무했죠.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 기업 퇴출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디비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 회사에서 파업 주동자들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어떡하지? 디비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TV에서는 계속해서 시위 소식이 전해졌고 제 SNS는 댓글 알림으로 불이 들어왔죠. 교수님, 우리가 승리할 거예요. 한국을 몰아내야 합니다. 인도의 자존심을 지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뒤엉켜 싸웠고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첸나이로 가서 상황을 파악해야겠다고요. 다음날 첸나이에 도착한 저는 즉시 삼성전자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시위대로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공장 주변은 조용했죠. 경비원의 안내를 받아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작업장, 최첨단 설비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직원들의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저는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교수님,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은 인도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의 안내를 받아 공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직원 휴게실은 넓고 쾌적했고 구내식당의 음식 품질도 훌륭해 보였죠. 심지어 직원들을 위한 의료시설까지 있었고요. 저희는 인도 평균보다 70%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장장의 말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게다가 작년부터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죠. 물론 초과 근무 수당은 정상의 2배로 지급하고 있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왜 노동자들은 파업을 했죠? 하지만 파업은요? 노동자들의 불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공장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어요.
사실 최근 들어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는 거짓 정보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소문들의 출처를 추적해보니 대부분 중국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중국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뜻이죠? 아시다시피 중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특히 스마트폰 시장에서요.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하면 그들에게 큰 이익이 될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딱 하고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봤던 뉴스들, SNS의 선동글들 말이에요. 모두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요. 주 35시간 근무제나 임금 2배 인상 같은 것들 말이에요. 공장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극소수의 과격분자들이 주장한 거예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그런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직원들이 현재의 근무 환경에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거짓일 수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죠. 그럼 한국 기업들이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공장장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엄청납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지난해 인도에서 1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는걸요. 이는 인도 GDP의 0.3%에 해당하는 규모죠. 게다가 우리는 7만 명 이상의 인도인을 직접 고용하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에밀리 교수님이 그리고 한국이 옳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공장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삼성은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어요. 이는 인도의 제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 기업들, 특히 삼성이 인도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긍정적이라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술 이전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공장장이 덧붙였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인도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보내 교육을 시키고 있죠. 이들이 배운 첨단 기술은 결국 인도의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양국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윈마이너스인 관계라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사실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공장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세력도 있었고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향된 정보에 휘둘렸는지 깨달았거든요. 교수님, 우리는 인도를 단순한 시장이나 생산기지로 보지 않아요. 공장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인도는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예요.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분노와 불신이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이해와 존중의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공장을 나오면서 저는 디비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디비아, 내가 직접 공장에 다녀왔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 디비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언니, 나도 최근에 이상한 점을 느꼈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선동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뜻이야? 파업을 주도하는 사람들 중에 낯선 얼굴들이 많아졌어. 그리고 그들이 퍼뜨리는 소문들도 점점 더 과장되고 있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계략에 노란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비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게 많은 것 같아. 한국 기업들, 특히 삼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야. 제 말에 디비아도 동의했어요. 맞아, 언니, 나도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 같아.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했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퍼진 오해와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배후에 있는 중국의 영향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모든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 책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야만 한국과 인도 사이의 오해를 풀고 양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테니까요. 첸나이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제가 그동안 주장해온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게 될 테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SNS에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가 우리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긍정적입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역시나 댓글이 폭주했죠.
교수님이 배신자가 되셨군요. 한국 기업에 매수당한 거 아니에요? 당신을 믿었는데 실망입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대학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고 일부 학생들은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죠. 아누샤, 당신이 왜 갑자기 한국 편을 드는 거요? 한 동료가 물었을 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한국 기업들이 인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요. 제 말에 대부분이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며 논문을 썼어요. 한국-인도 경제협력의 실체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 기술 이전 등을 상세히 다뤘죠. 삼성전자가 7만 명 이상의 인도인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 현대자동차의 첸나이 공장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했어요. 하지만 이 논문을 발표하는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학회에서 발표할 때 한 교수가 저를 향해 소리쳤죠. 당신은 한국 기업들의 대변인이 된 겁니까?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디어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일부 언론은 저를 매국노로 낙인 찍었고 다른 언론들은 제 주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TV 토론에 나갔을 때 진행자가 물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정말 인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투자는 우리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술이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로 인해 저를 향한 위협은 더욱 심해졌어요. 익명의 협박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제 연구실 문에 매국노라는 낙서가 새겨지기도 했죠. 밤에 혼자 걸어갈 때면 누군가 뒤따라오는 것 같아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씩 변화의 조짐도 보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조용히 저를 찾아와 말했어요. 교수님, 저희가 직접 조사해봤는데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이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힘들긴 했습니다. 매일 밤 제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고민했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첸나이에서 본 광경들 그리고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국과 인도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첸나이에서의 경험과 그 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의 파업은 계속되고 있고 노사 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어요. 매일 아침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인도 경제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인도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신규 투자를 보류하거나 심지어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한 임원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도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비난과 위협에 직면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저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가끔은 협박 메시지도 받습니다. 매국노 한국 기업의 스파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일부 학생들과 젊은 연구자들이 제 주장에 관심을 보이며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연락해옵니다. 이런 반응들이 저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한 중소기업 경영자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처음에 교수님의 주장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접 한국 기업들과 거래를 해보니 그들의 기술과 노하우가 우리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단순히 진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과 인도 양국의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현재의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양국이 어떻게 협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비록 당장의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입장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한국 기업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도를 단순한 시장이 아닌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
한국과 인도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까? 때로는 비관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한국과 인도가 다시 가까워질 날을 기다리며 인도에서의 한국에 대한 오해가 풀리길 바라며 저는 계속 진실을 알리겠습니다.